자, 오늘은 우리가 이번 시간은 우리가 그 수행처에서만 사용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있죠. 근데 그 용어들을 우리가 빈번하게 쓰고 자주 쓰는데 그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마음 거울, 마음 공간, 영어로는 마인드 필드라고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던데요. 오히려 이게 더 좋기도 하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마음 공간 이렇게 마음 필드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 공간에 와서 상을 맺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왔던 데이터든 오감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저장된 데이터든 상을 맞는 걸 담마 이랬는데 마음 거울에 맺힌 마음 공간, 마음 거울 이걸 마노라고 했죠. 또는 마나스 라고 했고, 요 법은 담마. 네. 요게 아주 그대로 하문으로 음사를 하면 달마가 되죠. 이게 산스크리트로 발음을 하면 다르마가 됩니다. 빨리하고 산스크리트하고 발음의 특이점은 산스크리트 발음은 되게 부드러운 발음이 중간에 하나 끼입니다. 근데 빨리어 발음은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담마 이런데 산스크리트는 다르마 이래가지고 조금 부드러운 발음이 하나 끼어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걸 법으로 하고 그리고 진리, 부처님 가르침 이런 식으로 주로 쓰는데 대개는 이게 거의 인식 대상, 거의 경전에서는 인식 대상으로 거의 70% 이상 써집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여러분들이 보다가 법일이 나오면 그냥 일단 인식 대상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셔 있어. 그러면 70%는 맞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르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저도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종교 철폐 운동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도에 가서는 그 표현을 쓰지 많이 써요. 인도인들은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저 숭악한 놈이다 이리 이해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고 인도인들이 종교라는 말은 자기 삶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담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각 종교마다 삶의 철학,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안 믿습니다 이 말은 내는 무도한 놈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막 사는 놈입니다 시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 미신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 기준, 그걸 그 종교의 담마에서 나는 찾았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타치를 안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요 말이 갖고 오는 뉘앙스가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전 종교 안 믿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그냥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 아니다 기다도 굳이 말고 저는 수행합니다. 그래서 좀 더 또 물어보면 저는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합니다. 그냥 그 정도면은 예 구고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시기였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감각대상인 시각대상인 색이 있고 요 시각기관인 안이 있고 시각대상과 시각기관이 접촉을 하면 이 데이터가 마음공간으로 들어오는데 시각기관으로 처리가 돼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안식 이렇게 하죠. 시각기관으로 처리가 돼서 시각기관으로 구분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마음공간에 와서 상을 맺습니다. 이렇게 할 때 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감각기관이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전부 각각 다르게 처리가 돼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 그 한 단어를 법이라고 하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걸 전체적으로 포괄했던 용어고 하나하나 구분해서 표현을 하면 식 이렇게 되니까 식은 또 다르게 해석도 됩니다. 구분, 분별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두 개 섞어 써도 되고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쓰셔도 되고 네 번째로 이렇게 마음 공간에 들어온 데이터는 항상 마음 공간에 저장이 되는데 요 저장되는 걸 아누사띠 또는 사띠라고도 합니다. 사띠라고도 하는데 문장 안에서 기억으로 해석되는 사띠는 극히 드물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다가 사띠가 나오면 알아차림 또는 수행 이렇게 해석하시고 좀 이상하면 찬찬히 훑어보면 기억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는데 이건 아주 드물게 번역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수한 상황에 노출돼 본 사람들은 장기기억, 단기기억 이게 별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특히 고문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15일 정도 고문을 당하고 나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 안 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네요. 사고를 이렇게 당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어디 떨어졌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의식을 안 잃고 그 상황을 딱 목격했던 사람들 저도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게 불과 0.1초도 안 될 거예요. 가서 그냥 탁 들어받아 버리는 그 상황인데 태어나서 그때까지 기억이 그냥 앞에 그 스크린에 전체적으로 압축해갖고 탁 찍혀버리는 것처럼 찍혀버릴 때가 있다 카이.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라는 게 그냥 실험실에 앉아가지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표현을 쓰지만 수행자들이나 또 여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의식 마음 거울에 단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기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혹시 요즘은 그렇습니까? 옛날에 저는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꼭 두 군데 돈을 쓰는데 하나는 안경을 저는 1년에 2-3번씩 깹니다. 끼고 자다 보니까. 그래 하다 안경을 자주 깨서 이제 그 노하우가 좀 생기더만요. 어디 가든지 똑같은 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이제 한 5년 써도 똑같은 안경틀을 쓰는데 이게 1년에 한 2번씩 깹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눈은 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안경알은 조금 한 입 더 주고 사고, 그 다음에 계속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노트북은 한 입 더 주고 사는데, 한 입 더 주면 어쩌다가 작업을 하다 노트북을 탁 널짜버리잖아요. 그러면 순간 백업이 다 되더만, 한 입 더 주는 거는. 아니, 일반 노트북도 순간적으로 충격이 탁 오면 백업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백업이 안 될까? 그럼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 뇌를 이 사진을 찍어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여러 병원에서 임상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의식을 놓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하루나 이틀 전에 선명하게 의식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 많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생체 에너지가 최고로 활성화될까요? 될 거예요. 어차피 요게 불도 왜 마지막 사그라들기 전에 확 타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생체 에너지도 마지막에 다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없어져도 다른 신경망에 다 백업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해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데, 이게 돌아갈 무렵 정도 돼서 모든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는 다시 해상을 시키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의식을 놓고 있던 사람들이 의식이 돌아오면 친한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빨리 오락하잖아요. 먼저 보고 가시라고. 근데 이제 의식 돌아와서 이제 좋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어른들은, 경험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간에 단 한 번이라도 입력됐던 데이터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특수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해상이 될 거다. 그렇게 보자. 근데 이게 이제 기억으로 되어 갖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자, 지금부터 감각 대상이 있고,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을 하면 그 데이터가 마음 공간에 들어와서 상을 맺을 겁니다. 마음 공간을 어라고 했고, 마음 공간에 와서 상을 맺는 걸 일반적으로는 법이라고 했고, 감각기관별로 처리가 돼서 상을 맺기 때문에 식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상이 맺힌 걸 다섯 번째 사띠가 알아차림을 하겠죠. 그럼 사띠가 알아차림을 했으면, 알아차림했다라는 말은 이미 사띠가 대상으로 간 걸 의미하죠. 그럼 알아차림을 했으면 사띠가 대상을 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상으로 가가지고 밀착을 해 있는 요 상태를 삼마디라고 했습니다. 이걸 정이라고 했죠. 한문으로 그대로 번역을 음사를 하면 삼매가 되죠. 이게 여섯 번째. 교재를 한번 보시죠. (187조) 6번 3마디 188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동원정사경에서는 사띠가 정립돼야 삼마디가 정립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
비구여 고귀한 제자가 혜를 갖추면 그것을 따라 믿음이 정립된다. 그것을 따라 정진이 정립되고 그것을 따라 사띠가 정립되고 그것을 따라 삼마디가 정립된다. 앞에는 그냥 하는 이야기였고, 마음 거울에 상이 맺히며 사띠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띠가 이루어지면 삼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전에 보면은 사띠가 대상으로 집중하는 것이 삼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전을 찬찬히 보면 이 사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정해지는 게 정의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의를 하려고 하면 사띠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경전들에 계속 나올 거예요. 317번 그 189쪽 주 317번 그 줄을 보면 벗이여 위삭하여 마음이 한 대상에 집중되는 것이 삼매다. 사념처가 삼매상이고 사정근이 삼매도구이고 이들 법을 추구하고 수행하고 복습하는 것이 삼마디 수행이다. 자, 거기 보면 마음이 집중한다 이랬는데 마음을 구성하는 전체 인자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대상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이걸 삼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삼매력이 좋아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사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그대로 하면 사띠의 포커스를 맞추면 사띠력이 좋아지는 거고 삼매의 포커스를 맞추면 삼매력이 좋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한국 불교 같은 경우 대성불교권으로 넘어오면 수행을 상징하는 언어로 단어로 삼매라는 용어를 참으로 많이 썼잖아요. 저도 너무나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제가 삼매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이걸 사띠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언어 습관적으로 계속 요리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띠를 모르고 삼매라는 용어를 썼을 때 하고 사띠라는 용어를 알고 썼을 때는 천 차이가 납니다. 이 단어 하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서 사띠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삼매력을 키우려고 하면 사띠력을 활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다르게 삼매력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 압력. 그러면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날 적에 전제되는 게 있죠. 통상 우리가 화학 반응 실험 같은 걸 할 적에는 상온 상압 이 압력이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 압력의 범위 안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압력이 더 높아지면 화학 반응이 다르게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 압력이 높아졌을 때 마음 공간에서 마음 구성 인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은 일상적 차원에서의 화학 반응하고는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이걸 물리학자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논문을 이쪽 계통을 논문을 좀 써보시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셔갖고 당신이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 다른 이런 논문들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 최근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190쪽으로 넘어가서 사마타, 7번째 사마타. 요 사마타는 한문어로는 지로 번역이 됩니다. 지로 번역이 되는데
191조. 자, 이거는 수행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산매가 대상에 밀착을 하는 좀 동적인 요소죠. 산매가 사띠가 대상으로 밀착한 게 산매 요래서니까 좀 사띠가 움직이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사마타는 주로 고요함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고요함을 추구하는 수행이라는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이미지 기법을 씁니다. 이미지 기법을 쓰는데 이게 7번째 주로 힌두 수행자들이 많이 썼던 기법입니다. 부처님이 알랄라 깔라마한테 무소유처를 배우거나 우따까라마꾸따한테 비상비비상처 수행을 배울 때 요 기법을 쓴 거예요. 사마타 기법을 썼는데 이미지 기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면 힌두 수행자들이 요 물건이 있으면 요 물건을 딱 보다가 눈을 감는다네요. 그럼 이미지가 조금 있다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럼 다시 눈을 뜨고 또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하면 눈을 뜨거나 감거나 요 이미지가 안 없어지고 마음에 와서 딱 박혀 갖고 있다네요. 그러면 사마타가 형성됐다 이리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조금 말이 좀 바뀌면 산매가 형성됐다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띠가 대상으로 가는 거하고 이미지를 마음에 심는 거하고는 좀 기술이 다른 거 같죠? 이게 기술이 다른 기술이에요. 사띠는 타겟 기법을 쓰는 거고 이미지는 그냥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밀착 기법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성은 타격이 월등히 크다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요 이미지 기법을 써서 극복하지 못했던 걸 타겟 기법을 써가지고 끝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미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어제 왜 설명할 적에 왜 그걸 사띠 힘을 빼라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 이미지가 딱 떠오르니까. 그러면 사띠에 힘이 들어가면 이미지로 탁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기법을 쓰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떠올랐으니 얼마나 좋노? 그러면 이미지를 안 놓치려고 계속 그쪽으로 수행을 하겠죠. 그러면 산매력이 그 단계에서 옆길로 새거나 후퇴하거나 앞으로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최고 단계까지 가봐도 한 치 앞도 그 이상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이소. 간혹가다 운동선수들이 팽지에서 점프를 하면 이 점프에 한계치가 있을까요? 팽지에서 점프를 하면. 그런데 이 고수들은 가령 뭐 3m, 5m를 뛸라고 하면 팽지 점프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벽을 차고 올라가거나 해서 올라가잖아요. 지형지물을 이용을 했을 때 점프력이 월등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기법을 하니까 어느 단계 이상은 절대로 점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처님이 타겟 기법으로 탁 전환을 하니까 폭발적으로 점프력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였느냐 하면 그게 바로 사띠였습니다. 그래도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뺑아리 눈물만큼 진도가 나가서 사띠가 좋아지는 단계에서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면 그 이미지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지금 움직임에 우리는 계속 포커스를 맞췄죠. 여기 움직임이 풍대잖아요. 그러면 풍대에다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이미지 그 파란 색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한참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파란 색깔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파란 색깔이 보여도 움직임의 포커스를 계속 맞추면 움직임 위주로 보여져요. 그리 되면 사티 파워가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해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고 나서는 요 이미지 기법은 쓰지 마라.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꼭 이미지 기법을 쓸 적에는 비파사나 기법과 같이 쓰라. 그래서 비파사나 기법이 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간상수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 이미지 기법만 독자적으로 쓰란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비파사나 기법과 같이 쓰라. 그러면 효과가 좋아. 이리 했던 거죠. 자, 여기. 뭔 소리인지 몰라도 뭐.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192쪽 9번 8번 이빠사나. 요 이빠사나를 하문으로 간이라고 하죠. 이걸 내가 어려서는 봤는데 찾을 수가 없던데, 스님 혹시 저 가다가 초이선사 비문을 어디 구할 수 있는가? 한번 노력이 아니고 구해 아보이소. 스님 옆집이잖아. 네. 그 초이선사에 관련된 문집이나 그 초이선사를 설명하는 많은 자료에 보면 지간 수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그 자료에는 초이선사 비문에 나는 감법 행자다 이렇게 기술이 돼 갖고 있는 걸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거기 재속 금성문 쪽에 뒤지거나 했을 때 잘 안 보이더라고. 옛날에 제가 석사 논문 쓸 때인가 그 비문들 이렇게 조사할 적에 책을 사면서 조선 하반기까지 샀을 때 있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 한강사에 조희 선생님 모아는 있다고. 송강사에 그 박물관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강사에 모아놨다 푸지 말고, 구해갖고 와야지. 그게 아니고 박물관이면 박물관 오대든 그러면 제가 가는 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습니다. 이리 해야. 제가 언젠가 90년인가 91년인가 그 5대 재벌쭉 그 오너의 수행비서하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제가 미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인가 있다가 한 300페이지짜리 책을 하나 만들어 왔더라고. 그게 한국어로 나와 있는 미학 책의 모든 목차를 다 카피를 하고, 그 중에 2차트 정도는 또 카피를 해갖고 그 행강펜으로 요 부분은 꼭 읽어보이소 해놓고 옆에 저거 위에 그 포스트잇까지 쫙 붙여갖고, 야, 이래야 되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 오너가 뭐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주되 꼭 필요한 부분만 요것만 읽어보세요. 그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그 스님이 좀 비우면 좋겠구만. 한 7, 8년 여기 오셨죠. 지금 어디 갔는지, 미국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이상 몰랐는데. 자, 인식 대상이 법이죠.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관이죠. 그러니까 감법 요렇게 한문으로 나오면 전부 위파사나 수행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 원문을 한번 볼까요?
227조